기차로 떠나는 세계 여행. 기차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여러 유명한 도시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베니스까지는 호화로운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이용합니다. 베니스부터는 이탈리아 열차로 플로렌스와 로마, 밀라노에 갑니다. 스위스에서는 유럽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인 융프라우 요흐도 들르죠. 또한 빙하 특급 열차를 타고 장대한 알프스를 횡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쌍파뉴를 지나 프랑스 파리 동부까지 가는 것이 마지막 여정입니다. 런던은 숨쉬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절정기였던 19세기에 건설된 빅토리아 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죠. 오리엔트 특급 열차도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1833년 이스탄불까지 운행하는 호화 열차로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아주 인기가 좋았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인기는 식어갔습니다. 결국 1977년에 열차 운행이 중단됐죠. 그리고 1982년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부활했습니다. 런던과 베니스를 연결하는 여전히 화려한 열차로 말이죠.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모든 객차는 전성기였던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차가 런던을 떠나 도버 해협의 포크스턴에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은 풀먼차라고 하는 식당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차의 벽면은 아름다운 나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런던을 떠나 2시간을 달리면 창밖으로 포크스턴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포크스턴은 영국의 외곽 지역입니다. 승강장에서는 승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즐거운 음악이 연주됩니다. 이제 도버 해협을 건널 것입니다. 약 40분 동안 배를 타고 가면 볼로냐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는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와곤리사의 침대차가 있습니다. I wanted to give you some few information about your trip. That's the cabin. This one is the main light of the train. 볼로냐를 출발한 직후 열차의 모든 승무원이 객차를 다니며 승객에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합니다. Opening the table, and inside you have hot water and cold water. 베니스까지 가는 이틀간의 여정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은 당연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승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프랑스 요리사가 준비한 저녁 식사죠. 열차의 세량이 식당차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세량의 식당차는 각각 다르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동양적인 칠기로 장식이 되어 있고 프랑스 르네 라릭의 유리공예와 꽃대다주풍 장식을 한 이곳도 자랑거리입니다. 이곳의 섬세한 나무 조각은 리투 아드노르풍입니다. 식당차마다 아르누보 전시회가 있는 것 같죠? 품위 있는 식당차와 정장을 차려입은 승객들의 식사하는 모습이 잘 어울리네요. 런던을 출발해서 세 번째 정거장은 파리 동부역입니다. 이 역은 1883년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처음 이스탄불로 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 덕분에 승강장의 품위가 올라갔습니다. 약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말이죠. 창밖으로 어둠이 찾아오면 휴게차는 저녁 식사를 마친 승객들로 붐빕니다. 아침이 오면 창밖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죠. 스위스에 온 것입니다. Good morning. Your breakfast is now ready. 창밖으로 콘스탄스 호수가 보입니다. 이 호수는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만나는 곳이죠. 알프스의 정상이 바로 보이는 부크스역은 스위스 국경지대에 위치합니다. 작은 이웃나라인 리히텐슈타인의 국경이기도 하죠. 이제 약 560km만 더 가면 목적지인 베니스에 도착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오스트리아 티롤리안 계곡을 따라 달려갑니다. 농장과 마을의 전원 풍경이 창 밖으로 펼쳐집니다. 이탈리아에 온 것이죠.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서코를 건너 베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열차의 종착역인 베니스의 산타루치아역입니다. (16세기에) 베니스는 유럽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물에 가라앉은 도시를 지나가면 과거에 화려했던 날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베니스의 산타루치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를 통과하는 기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대. 이 청년들은 1년간의 군대 생활을 막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군요. 기차는 포강을 건너 볼로냐가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주로 들어섭니다. 볼로냐는 15세기가 시작될 무렵 유럽의 첫 번째 대학이 설립된 이후로 과학과 문화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여기 시민들은 미식가로도 유명합니다.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기차는 이제 이탈리아 중앙에 길게 뻗어 있는 아펜니노 산을 지나갑니다. 플로렌스는 14세기의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산타마리아 대성당은 플로렌스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성당을 세우는데 자그마치 165년이나 걸렸습니다. 천국의 문으로 유명한 세례당은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금빛의 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고상하게 빛나는 작품이죠.
플로렌스부터는 구간 열차로 기차 여행을 계속합니다. 키안티 산맥의 라다는 와인 감정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연간 와인 제조와 소비량은 세계의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다 익은 포도를 따고 있네요. 고대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로 갈 때 무기와 함께 포도나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술버릇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듯이 그 후손들도 역시 와인을 즐겨 마시죠. 로마의 테르미니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원의 도시 로마의 건축물은 2700년 역사의 증거물이자 전통을 잇는 매개체로 압도적인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트레비 분수입니다. 분수를 등지고 동전을 던져서 분수 안으로 들어가면 로마에 다시 오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동전도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자, 이제 영원의 도시 로마를 뒤로 하고 다음 여정인 이탈리아의 북쪽을 향해 기차가 출발합니다. 로마에서 약 96km 달려가면 지중해의 동쪽 지역인 티레니아 해를 볼 수 있죠.
기차는 피사를 향해 갑니다. 동양무역의 성공 도시인 피사는 11에서 13세기에 근처의 사르데냐 섬, 코르시카 섬을 지배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공화국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건축물들이 그때의 전성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 탑은 피사가 제노바에 패한 한참 뒤인 1350년에 완성되긴 했지만 피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토스카나를 지나 제노바를 향해 다시 북쪽으로 달립니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가면 제노바의 프린시프역에 도착합니다. (13세기에) 피사는 지중해의 권력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노바가 해상 강국으로 떠올랐죠. 오직 베니스만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제노바 직공인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훌륭한 해군 장교가 된 것은 제노바가 바다와 가깝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밀라노를 향해 갑니다. 밀라노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길에는 전차가 다니고 동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스포르체스코 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미켈란젤로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이 작품을 조각했지만 너무나도 아쉽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밀라노를 뒤로 하고 이제 기차는 스위스로 갑니다.
이탈리아에서 기차로 스위스에 갈 때에는 어두운 생플롱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약 20km로 유럽에서 가장 긴 터널입니다. 터널을 다 통과하는데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죠. 터널을 지나면 스위스 브리그입니다. 브리그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운송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스위스 기차 여행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브리그를 떠나 인터라켄으로 향합니다. 해발 고도가 3,000m 이상 되는 많은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아름다운 호수가 창밖에 펼쳐집니다. 이제 인터라켄 오스트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로 떠나는 세계 여행. 기차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여러 유명한 도시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베니스까지는 호화로운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이용합니다. 베니스부터는 이탈리아 열차로 플로렌스와 로마, 밀라노에 갑니다. 스위스에서는 유럽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인 융프라우 요흐도 들르죠. 또한 빙하 특급 열차를 타고 장대한 알프스를 횡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쌍파뉴를 지나 프랑스 파리 동부까지 가는 것이 마지막 여정입니다. 런던은 숨쉬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절정기였던 19세기에 건설된 빅토리아 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죠. 오리엔트 특급 열차도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1833년 이스탄불까지 운행하는 호화 열차로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아주 인기가 좋았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인기는 식어갔습니다. 결국 1977년에 열차 운행이 중단됐죠. 그리고 1982년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부활했습니다. 런던과 베니스를 연결하는 여전히 화려한 열차로 말이죠.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모든 객차는 전성기였던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차가 런던을 떠나 도버 해협의 포크스턴에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은 풀먼차라고 하는 식당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차의 벽면은 아름다운 나무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런던을 떠나 2시간을 달리면 창밖으로 포크스턴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포크스턴은 영국의 외곽 지역입니다. 승강장에서는 승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즐거운 음악이 연주됩니다. 이제 도버 해협을 건널 것입니다. 약 40분 동안 배를 타고 가면 볼로냐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는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와곤리사의 침대차가 있습니다. About your trip. That's the cabin. This one is the main light of the train. 볼로냐를 출발한 직후 열차의 모든 승무원이 객차를 다니며 승객에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합니다. Opening the table, and inside you have hot water and cold water. 베니스까지 가는 이틀간의 여정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은 당연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승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프랑스 요리사가 준비한 저녁 식사죠. 열차의 세량이 식당차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세량의 식당차는 각각 다르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동양적인 칠기로 장식이 되어 있고 프랑스 르네 라릭의 유리공예와 꽃대다주풍 장식을 한 이곳도 자랑거리입니다. 이곳의 섬세한 나무 조각은 리투 아드노르풍입니다. 식당차마다 아르누보 전시회가 있는 것 같죠? 품위 있는 식당차와 정장을 차려입은 승객들의 식사하는 모습이 잘 어울리네요. 런던을 출발해서 세 번째 정거장은 파리 동부역입니다.
이 역은 1883년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처음 이스탄불로 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 덕분에 승강장의 품위가 올라갔습니다. 약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말이죠. 창밖으로 어둠이 찾아오면 휴게차는 저녁 식사를 마친 승객들로 붐빕니다. 아침이 오면 창밖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죠. 스위스에 온 것입니다. Good morning. Your breakfast is now ready. 창밖으로 콘스탄스 호수가 보입니다. 이 호수는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만나는 곳이죠. 알프스의 정상이 바로 보이는 부크스역은 스위스 국경지대에 위치합니다. 작은 이웃 나라인 리히텐슈타인의 국경이기도 하죠. 이제 약 560km만 더 가면 목적지인 베니스에 도착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오스트리아 티롤리안 계곡을 따라 달려갑니다. 농장과 마을의 전원 풍경이 창 밖으로 펼쳐집니다. 이탈리아에 온 것이죠.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서코를 건너 베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열차의 종착역인 베니스의 산타루치아 역입니다. (16세기에) 베니스는 유럽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물에 가라앉은 도시를 지나가면 과거에 화려했던 날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베니스의 산타루치아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를 통과하는 기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대. 이 청년들은 1년간의 군대 생활을 막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군요. 기차는 포강을 건너 볼로냐가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주로 들어섭니다. 볼로냐는 15세기가 시작될 무렵 유럽의 첫 번째 대학이 설립된 이후로 과학과 문화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여기 시민들은 미식가로도 유명합니다.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기차는 이제 이탈리아 중앙에 길게 뻗어 있는 아펜니노 산을 지나갑니다. 플로렌스는 14세기의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산타마리아 대성당은 플로렌스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성당을 세우는데 자그마치 165년이나 걸렸습니다. 천국의 문으로 유명한 세례당은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금빛의 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고상하게 빛나는 작품이죠. 플로렌스부터는 구간 열차로 기차 여행을 계속합니다. 키안티 산맥의 라다는 와인 감정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연간 와인 제조와 소비량은 세계의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다 익은 포도를 따고 있네요. 고대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로 갈 때 무기와 함께 포도나무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술버릇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듯이 그 후손들도 역시 와인을 즐겨 마시죠. 로마의 테르미니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원의 도시 로마의 건축물은 2700년 역사의 증거물이자 전통을 잇는 매개체로 압도적인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트레비 분수입니다. 분수를 등지고 동전을 던져서 분수 안으로 들어가면 로마에 다시 오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동전도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자, 이제 영원의 도시 로마를 뒤로 하고 다음 여정인 이탈리아의 북쪽을 향해 기차가 출발합니다. 로마에서 약 96km 달려가면 지중해의 동쪽 지역인 티레니아 해를 볼 수 있죠. 기차는 피사를 향해 갑니다. 동양무역의 성공 도시인 피사는 11에서 13세기에 근처의 사르데냐 섬, 코르시카 섬을 지배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공화국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건축물들이 그때의 전성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 탑은 피사가 제노바에 패한 한참 뒤인 1350년에 완성되긴 했지만 피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토스카나를 지나 제노바를 향해 다시 북쪽으로 달립니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가면 제노바의 프린시프역에 도착합니다. (13세기에) 피사는 지중해의 권력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노바가 해상 강국으로 떠올랐죠. 오직 베니스만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제노바 직공인의 아들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훌륭한 해군 장교가 된 것은 제노바가 바다와 가깝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밀라노를 향해 갑니다.
밀라노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합니다. 길에는 전차가 다니고 동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스포르체스코 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관광객을 기다립니다. 미켈란젤로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이 작품을 조각했지만 너무나도 아쉽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밀라노를 뒤로 하고 이제 기차는 스위스로 갑니다. 이탈리아에서 기차로 스위스에 갈 때에는 어두운 생플롱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약 20km로 유럽에서 가장 긴 터널입니다. 터널을 다 통과하는데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죠. 터널을 지나면 스위스 브리그입니다. 브리그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운송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스위스 기차 여행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브리그를 떠나 인터라켄으로 향합니다. 해발 고도가 3,000m 이상 되는 많은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아름다운 호수가 창밖에 펼쳐집니다. 이제 인터라켄 오스트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거, 멘히, 융프라우는 베르너 고지에 있는 해발 고도 약 4,000m 이상 되는 산입니다. 인터라켄은 이 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화창한 날에 이 도시의 공원에서 보는 융프라우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몇몇 국제열차는 이 역을 지나갑니다. 이 역은 각국에서 알프스를 보러 온 관광객들로 항상 붐빕니다. 이제부터 세계의 다른 노선 구간 열차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역인 융프라우 요흐에 갈 것입니다.
나무숲 사이로 한동안 달리면 루치네 강을 따라 가게 됩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 이 아름다운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기차가 라우터브르넨에 이르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사진 산을 올라가기 위해 톱니바퀴 철로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라우터브르넨의 마을은 빙하가 지나간 자리에 생긴 깊은 계곡 기슭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멈춘 것 같지만 흐르고 있는 빙하와 같습니다. 이 마을은 슈타우프바흐 폭포로도 유명합니다. 시인 바이런이 작품에서 인용했던 바로 그 폭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벤겐 알프 열차로 갈아탑니다. 이 열차를 타고 산 허리를 돌아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철길의 폭이 80cm밖에 되지 않습니다.